21년도에 1,000억이었고 22년도, 23년도를 거쳐가면서 1,000억에서 3,000억 이익치가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세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1,000억, 그리고 내년에는 1,500억, 내후년에는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최근 2차전지주 주가 흐름과 강세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지금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이실 겁니다. 23년 8월에 고점을 찍고 거의 2년 동안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 3, 4개월 바닥 대비해서는 LG화학이 한 50%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도 한 3, 40% 올라왔고 에코프로비엠도 한 40%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하나, 강세이긴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제 손실이 좀 줄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요인을 따져보게 되면 투자 심리 회복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캐즘을 비롯해서 그동안 주가 하락 요인으로 많이 작동되었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과정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2차전지 이제 사봐도 될 것 같은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흐름에서의 개선된 모습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2차 전지 업황 관련한 호재성 재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앞서도 잠깐 캐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고 한다면 일시적 수요 감소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캐즘의 완화 내지는 극복을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재무적 그 측면에서의 이익치 개선 현상을 판단해 보게 되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캐즘이 극복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요 감소 현상이 전환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기업별로의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솔루션이 자체적으로 보조금 빼고 또 흑자로 전환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을 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분기 연속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더 세게 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서의 내용이 영업이 잘 돼서 이익치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용을 감소해서 이익치가 늘어나는,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익치의 확장은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선 데 배경은 영업에 대한 부분이 일부 확장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비용 감소로 진행된 흑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캐즘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캐즘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극복해 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되는 주가 상승의 배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캐펙스라고 해서 시설 투자,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태동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초기에 시설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도 과거 2000년 초반에 엄청난 시설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최근에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계속 구현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산업의 구조입니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보다는 투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가동률을 우리가 판단하면 캐펙스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세워놨는데 이 공장이 그냥 놀고 있으면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세워놨는데 가동률이 올라가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판매가 된다는 것으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에 SK온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의 가동률은 75%, 80%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쪽의 가동률은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캐즘도 중요하겠으나 캐즘은 비용 축소를 통해서 이익치가 좀 개선됐고, 캐펙스,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숫자로의 3분기부터는 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닥점은 찍었다. 그리고 최근 상승에 대해서는 1단계 상승이 이루어진 지점에서의 흐름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단계 상승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질지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게 중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이겠죠.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부진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진을 마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1년, 2년 부진했다가 1, 2년 뒤에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반도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적응을 한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3년 주기로 좋아졌다가 3년 주기로 나빠지고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이게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도 여기에 반응을 하는데 2차 전지는 이게 태동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 내에 극복하고 좋아지고 이러진 않고 좋아지는 과정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시간이 예전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게 돈으로 연결되어지고 주가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한 5년에서 길게 한 10년 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이 부진 이후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하게 올 4월, 5월에 저점 찍고 지금 40%, 30%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불황을 극복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점은 찍었다. 경기의 저점, 산업의 저점은 찍었다. 이제 그 산업의 회복기, 팽창기 이 지점을 판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2차 전지 공매도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하락으로 작동했던 가장 큰 요인은 캐즘보다도 공매도 이슈가 가장 컸었습니다. 지난해, 특히 지지난해 2023년도 즈음에서부터 공매도가 가속화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공매도가 잠겨있는 물량은 꽤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수량에 대해서 대략적인 숫자를 제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24년도를 거치면서 공매도가 극심할 때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수량은 한 600만 주, 7, 80만 주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600만 주까지 공매도가 늘어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도 있었긴 하나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 4, 5개월 동안 350만 주에서 400만 주 사이에서 정착되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매도가 극성일 때는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되었지만 이제는 공매도가 추가로 진행되기보다는 기존 물량이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대주주 보유 한도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매도라는 것이 언젠가 사야 되거든요. 이 사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량 자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공매도는 현저하게 줄은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이죠. 앞으로 주가 상승하면 공매도가 매수로에 전환될 수 있는 환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상승 요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과거와 같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 점검해 주신다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두 종목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대략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최근에 반등을 줬어요.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한 40% 정도 되겠죠. 에코프로는 4만 원대에서 한 5만 중반까지 한 50%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비슷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와 에코프로의 반등치도 비슷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내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퓨처엠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대표주이죠. 이 두 종목의 주가 상황에서 최근 흐름도를 보게 되면 저점은 10만 원 이하지만 공이 둘 다 10만 원 정도 선을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출발선상에서의 가격 최근 반등을 보게 되면 10만 원에서 두 종목이 똑같이 14만 원 언저리까지 둘 다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두 종목, 두 그룹을 비교해서 어떤 그룹이 더 나으냐라고 판단해 본다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동일했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주사 개념에서의 종목은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은 2차 전지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차적인 시너지가 발생될 수 아직까지 철강에 대해서는 악재가 시장에 많이 도출돼 있지만 이게 세계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주사
개념으로 볼 때는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유리한 측면에서의 가격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회사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보면 과거에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좀 더 탄력도 측면에서 덜 빠지고 조금 많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 이슈가 또 뭐 지나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시장에서 계속 그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동할 수 있을 때 판단을 해보게 되면 자회사 개념에서는 에코프로, 모회사 개념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좀 유리한 부분에서의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에코프로 BM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 습성에 대해서 그 23년도에 굉장히 주가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의 상승도 과거와 같은 주가의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산업에서의 태동기와 성장기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은 좀 달라요. 태동기에서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태동기를 지나서 스키를 또 지나고 이제 성장기로의 진행 과정에서는 주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뭐 한 1,000억 그 내외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만 원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뭐 21년도와 지금의 주가를 등치시켜서 치환시켜서 그대로의 14만 원 고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21년도에 1,000억이었고 22년도, 23년도를 거쳐가면서 1,000억에서 3,000억 이익치가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세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1,000억, 그리고 내년에는 1,500억, 내후년에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14만 원 최근 고점 이 부분은 한 단계 가격을 업그레이드해서 16만 원까지는 단기간 내의 흐름에서 움직여줄 자리이다. 다만 16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어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 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 올 하반기나 내년 초 2차 전지 업종에서 실질적인 3분기 또는 4분기 연속 흑자가 나면서 시황이 완전하게 개선될 때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6만 원의 상황은 한 번 더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만 원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주가 개선 현상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2차 전지 관련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 2차 인터배터리 행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정착이 되어이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 기업과 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동안에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3원기 배터리에 집중하는 현상에서의 그 어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 생산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LG에너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LFP 쪽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ESS도 아직은 규모적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LG에너솔루션의 1년 매출이 20조인데요. 1년에 그 ESS 시장이 한 2조 5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ESS 시장이 1년에 100% 단위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8분의 1 규모의 시장이지만 내년도에는 2조 5천억이 5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뭐 한 8조 정도를 추산한다라고 해요. 기존의 3원기 배터리는 정착되어 있는 과정이고 LFP의 새로운 시장에 지금 진입을 했고 ESS 시장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벤트와 주가 상승의 동력과 연말 내년 초를 겨냥을 해서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 LFP 산업의 진출, ESS 시장의 확장 이 두 가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단기간 내에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섹터가 원전 섹터일 겁니다. 가격적으로 판단해보게 되면 가장 강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올 1, 2월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만 원, 2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 6월에 7만 원의 주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최근 단기 구간 내에서 가장 크게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던 한 300%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은 원전주였고 가장 강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성 내용들이 있었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7만 원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최근에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6만 원대를 회복한 과정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반등,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진행이 나타날지 아니면 좀 많이 쉴지, 이 변곡점 지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이거 큰 문제이고, 제가 원전 업계에 대한 국내 상황을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원전 관련주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주가적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우리가 원전주로 지금은 이제 인식하고 평가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였고 엔진 부분에 특화된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정 기술을 놓고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를 했었죠. 그 이전에 수주를 해서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딱 공사해서 마무리 가동될 때까지. 이때 한전기술이 그 당시에 2008년도 원전 수주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넘게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추가 수주가 없었으니까. 국내 원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 발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최근에 체코원전 관련 이슈가 재진행되면서 다시 12만 원, 13만 원 요 근처까지 주가가 딱 상승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 비슷합니다. 21년도에 7만 원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7만 원 이렇게 간 형태예요. 최근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롱텀하게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 주가 수준의 고점 부근에 왔다 갔다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아랍에미리트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고, 수렴된 가격에서의 고점부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 수주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고점부를 돌파하면서 주가의 상향하는 나타나겠죠. 원전 산업은 제가 주식시장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중동 쪽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고, 유럽은 뭐 계약상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지만 중동 이외의 다국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금의 가격은 2008년도 수준의 가격의 고점에 다다랐지만 새로운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춤했는데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관계 내용에 대한 실망, 투매,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했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엿보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반등하고 있는 과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의 내용과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장에서 평가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계약 수준에서의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하는가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번 계약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할 때도 적자 수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적자였냐? 원전을 만들어주면서 그 당시에 가치로 20조가 좀 안 됐는데, 기업이 들어가서 만들 때는 손실 아니에요. 기업은 적정가, 손해보고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측면에서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이 손해를 본 이유는 그때는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원전을 건설하고 그리고 건설 가동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부대가 가서 경계를 해줬어요. 그 특전사가 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것도 비용적 측면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경비 인력이 가서 오랜 기간 동안 경비를 해주는 과정에서 비용 계산을 해보니 이게 적자였다. 이게 이제 논리적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자,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지라도 여기에서 기술 습득과 경험을 가져온다라면 약간의 손해 또는 일부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기업의 손실이 아니고 정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에 물건을 사주고 이런 부분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인 거고, 실제로 두산에너비스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고 시공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 보고는 이 회사들이 장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치의 양보를 하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 우리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 기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니까,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습득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원전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유럽 시장의 진출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노른자 사업에 대해서는 진출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부수적인 계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노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원전업계, 원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원전이 대략 한 80개에서 90개 사이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SMR 얘기도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80, 90개가 원전이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가동 중단된 원전이 한 13개,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대형 원전을 지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미국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동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 여부, 이거를 해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동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재보수해서 재가동하는 부분도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13개의 가동된 중단 원전에 대해서 해체와 그리고 재가동을 위한 어떤 설비와 기술력을 통한 시장이 확보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해 수주를 했지만 유럽에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장을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려서 원전 시장은 5개 나라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빼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쪽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전을 지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빼고, 왜냐면 그쪽 나라들 간의 원전 설비를 이제 짓기 때문에 빼고, 원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이 원전 산업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은 원전을 짓지는 않아요. 디자인만 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캐나다 펀드로 넘어갔어요. 지금 미국에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습니다. 미국은 제외.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중단돼 있어요. 최근에 원전을 다시 산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그 대지진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원전에 대해서 약간 비토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본 또한 제외가 됩니다. 독일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털었습니다. 독일이 원래는 최강국이었는데 우리 원전에 대해 짓지도 그리고 더 투자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럼 딱 남은 두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입니다. 프랑스, 한국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체코 원전 약간 불합리한 계약일 수도 있겠으나 어렵게 들어간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시장은 포기하면 아깝지만 어렵은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미국 시장이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추후에 실무장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산적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 핵심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제 주식으로 넘어와서 산업 자체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매매 자체로 넘어오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체 산업과 앞으로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주가적 측면에서는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과 기간의 과정이 좀 더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번 움츠리지 않습니까? 멀리 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앞서서 올 한 해 가장 강했던 업종이 원전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25,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주가에 폭발적인 에너지 분출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다시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볼 때는 얼마 전에 저점을 찍었던 5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저점권 가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권 가격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되겠지만, 이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저는 한 2달, 2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오르내림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주가는 상승 요인보다는 일부 조정과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원전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 원전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정부 주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의 기재부나 이쪽 정부 지분이 굉장히 크고요. 원탑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형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잘 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소형 원전, SMR과 관련된 내용이 핫 이슈이기 때문에 SMR 문제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SMR 기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원전 해체. 전 세계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것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한 400기에서 450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동 중단된 원전이 한 200기가 돼요. 왜냐면 계속 누적이 됐을 테니까. 해체 비용도 한 4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게 40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해체해야 될, 물론 땅덩이가 넓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가동 중단된 13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리 월성은 해체해야 된다.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재가동이나 해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SMR 플러스 그 해체와 재가동,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당연히 원탑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좀 지루했죠. 두 달 반 동안 시장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닌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연말을 두고 도약할 수 있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9월장 우리 신사임당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는 9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